뭐 뭐니 뭐니 해도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된 검찰 구형이 있었죠. 네. 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거는 뭐 검찰의 구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구형. 아직 뭐 선고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럼요. 징역 2년대로 바로 선고를 할지 뭐 1년을 할지 벌금을 할지 정말 무죄로 그냥 판단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예. 11월 15일 법원에서 선고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그날 가봐야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은 징역 2년 구형했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징역 2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구형량이 좀 높더라고요. 네. 예. 징역까지 가나라는 생각 가도 한 뭐 1년 뭐 이런 저는 이제 법원의 그 양형 기준표를 모르니까 일반적인 예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 기준치가 형성이 된 건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높은 구형량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검찰에서 상당히 이 혐의 입증이라든지 이 혐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큰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형량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였잖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 이걸 보면서 검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택도 훼손했다. 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딱 귀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우리 대선에서 우리가 보면 0.73% 포인트였잖아요. 그리고 보면 제가 한번 쭉 다 읽어봤더니 그 검찰이 구형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경선이 보니까 서울 경선이었는데 수도권 서울 경선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그게 이슈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시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선두로 그것만 서울이 수도권 선두가 되죠. 예, 거기서 이낙연 후보가 그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요. 조금만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얻었거나 또는 민주당 선관위에서 중도에 사퇴하신 분들의 정세균. 표를 밑에서 그 분모에서 빼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안 됐을 거예요. 그쯤 결선 갔죠. 50.233%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두 분만 다시 해야 되잖아요. 결선을 갔어야죠. 그랬으면 결과 모르죠. 그렇죠, 후보가 누가 그렇죠. 될지 모르는 상황. 거기까지 몰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계속 그 대장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백현동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부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 검찰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동종전과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있었죠. 벌금 50만 원인가 뭐 받았지만. 그리고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끝까지 갔다가 살아온 게 한 번 있었잖아요. 친형, 그거는 정신과 2018년도 지방선거 때 김영환 현 충북지사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회 때 물어본 거에 대한 답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형님 정신병원 그 누적 있냐 강제 뭐 입원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 그거 가지고 2심까지 유죄나서 끝나는 거였다 대법원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때는 그 사안은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요. 그 토론회에서 딱 한 번. 거기서 겨우 뒤집어진 건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여러 번
강조해서 또 선거 영향을 미친 상황이 너무 많고 또 건도 2개고 2개죠. 예, 크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건 경기지사 선거였고 이거는 대선이에요. 대선이죠, 대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이게 유명한 사건이고 굉장히 오래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시는 사안이지만 다시 한번 그래 정리를 해드리면 2가지 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당시 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렇죠. 채널 A와 SBS 뭐 등등 여러 방송에 나와서 몰랐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그게 그 말이 나온 이유가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자가 그분 아셨냐 했더니 나온 얘기가 하위 직급 직원이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발언 경위도 참 그래요.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신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면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게는 와서 뭐 말할 뭐 그런 게 안 된다. 그리고 뭐 하위 직원들과는 채통 떨어지게 나는 사소한 잡담도 하지 않는다. 기억이 혼재하기는 하지만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한 건 팩트인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검찰이 그 구형을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이문세 가수의 사랑이 지나가면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네? 맞죠? 그 딱 맞잖아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 아주 대단합니다. 야, 그 잘했어요. 그걸 쫙 뽑아내서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엄청난 그 노력을 한 거예요. 검찰도. 우리 연배인 것 같아요. 검찰이. 네, 제가 찾아봤거든요. 검사를. 그래요? 그래요? 찾아봤는데 저 고1 때 노래인데 그거. 저요? 아니 그 노래가 나온 그네? 게 87년이에요. 이문세. 그래요? 예. 연세가 많으시군요. 좀 많네. 저 저 고등학교 일찍 갔나? 저 국민학교 6학년인데. 히트 친 거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엄청 들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네. 아이고 참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부분이 저는 참 그랬어요. 이 설명을 왜냐하면 지난 6일에 그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그 피고인 신문은 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두 번째 백현동 그 부지 용도 변경 종상향 종상향 네 단계. 단계 상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피고인 신문을 그날 오전에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이재명 대표의 피고인 신문 내용이 그날 있었단 말이에요. 금요일 오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쭉 피고인 신문 한 것을 그 워딩을 쭉 읽어봤는데 사실은 저는 그 두 번째 그 백현동 문제가 저는 더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국정감사 때 대놓고 했잖아요. 대놓고 얘기한 거고 또 보면 민주당 의원이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 기억나세요? 방어해 주려고 알아요. 네. 쫙 앉아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서로 제가 보기엔 티키타카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문진석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건 충청도 의원인데. 측근이잖아요. 네, 천안. 이재명 당시 지사의 측근인데 문 의원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지. 딱 들고 얘기를 했는데 잘 물어보셨어요 하면서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협박자만 기억나요. 협박자요. 협박을 했다고 했죠. 협박을. 자,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정부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협박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뭐라고 했냐면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7분 동안 하다 보니 말이 좀 꼬였다. 말이 꼬였다면 어. 뭐 주어와 뭐 동사가 좀 이렇게 바뀌었거나 할 네. 수 있는데 제가 딱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기억하는 게 협박이라고. 네. 말이 꼬여서 그냥 대충 조금 압력을 받았다 하는 걸 협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예. 말이 꼬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말이 좀 꼬였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그 국정감사 영상을 찾아봤는데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협박하겠다고 해서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했다. 분명히 협박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요. 이 직무유기란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 직무유기 하는 거의 무게와 변호사를 오래 했었던 변호사 출신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직무유기의 무게는 다르잖아요. 단어의 다르죠,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직무유기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직무유기라고 말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본인이 믿었으니까 그 말을 국감장에서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뭐 얼버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 직무유기 등으로 뭘 하겠다고. 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영상을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찰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국토부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무서워서 그랬겠죠.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무서웠겠죠. 제가 그것도 기억해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인 줄 알아. 일반 사람들은 검찰청 갈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놀랬던 게 그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굉장히 변호사다운 논리로 빠져나갔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심리학 45살이 넘으면 기억이라는 그렇지. 게 본인의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별짓 다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정확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협박, 그렇죠. 직무유기 네. 이렇게 남아 있고 본인이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을 받은 적이 협박을 받은 적이 있냐고 공무원들한테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국정감사 끝나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무서웠겠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게 마음을 내려놨나? 내려놨다기보다는 네. 본인도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다 이분이 재판 준비하면서 이게 딴 재판이지만 그 위중교사 관련해서는 자기가 재판 질질 끌면서 증인 더 있어요. 그래갖고 증인 채택해서 재판하는데 그 나온 증인이 이재명 쪽에서 세운 증인이 이재명한테 불리한 짓을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막으려도 법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이제는 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좀 심리 상태가 조금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하고 되게 조금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조금 되게 안정돼 보이지만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좀 심리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항상 아마 이 생각만 할 거예요. 뭐 민주당의 의석수가 몇 개 나오도 200석 안 되는 순간 완전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200석을 가지고 200석이 넘어야 뭘 할 수 있고 자기가 이 재판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 조기 대선도 뭐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200이 안 되는 순간 완전히 뭐 199나 뭐 100석이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상황은. 재판이 몇 개예요 벌써. 혐의가 몇 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만들어냈고 이런저런 해석을 덧붙여서 기소했다.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검찰은 내 블로그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8명이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랐다. 증거 위조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만큼은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러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한 적이 여기서는 또 변호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일부러 한 적은 없다. 야, 일부러. 아니 사진 8명 있는데 3명만 이렇게 추려서 요렇게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조작이 되나요? 사진이 너무 커가지고 3명으로 줄인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는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그게 어떻게 조작이야? 만약에 그거를 포토샵으로 한 사람을 지우고 갖다 따서 붙였으면 조작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아니죠. 아니지. 예. 그냥 편의상 8명 있는 사진에서 그렇지. 3명을 이렇게 뺀 그렇지.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그 사람 세 사람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핸드폰에서 하잖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 한 사람을 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갖다 그럼.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딴 사람을. 이걸 조작이라는 똑같은 용어를 쓰잖아요. 편집이죠. 편집도 또 아니죠. 확대 및 확대. 확대죠. 확대 및 강조. 그렇지. 자, 이재명 대표 당시 재판에서 출석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더 들어보죠. 근데 들어갈 때는 굉장히 그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가는데 그때 보니까 그 앞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쫙 나왔는데 오전 내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재명 대표의 그 피고인 신문을 방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뭐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또 변호사들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똑같은 얘기였네요. 들어갈 때도 이재명 대표는 녹취록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거 역사에 남을 거예요. 또 남아야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패널들은 저기 각 방송을 제가 가끔 많이 모니터를 해보면 예. 무죄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얘기해야죠. 보세요.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저기 따라가가지고 충성한 척하고 맨 앞줄에 앉아있고 근데 그 앉아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궁금하긴 한데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거 하려고 최고위원 된 거예요? 저기 얼굴 딱 비치고.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는 신념이 있겠죠. 뭐. 전 신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민주당은요. 잘 보세요. 수석 최고위원 했던 사람들 뭐 정청래 전에 수석 최고위였던 1기에서 했던 사람 네. 호시탐탐 이재명 대표직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해가지고 별짓 다 하다가 이재명 대표 또 중간에 관두고 전당대회 나갈 때는 뭐 했습니까? 청문회 원맨쇼 하면서 팍 흔들고 그냥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다음을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김민석 최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계엄. 네, 그래서 자기 뛰어서 서울시장을 나가든 뭐를 하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계엄 그렇죠. 거예요. 예, 무리를 하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자 그날 함께 했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데 그 앞자리에 쭉 자리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백현동 관련돼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자리에 쭉 자리했던 최고위원들 이 최고위원들이 주축이 됐죠. 그래서 지금 판검사법 왜곡죄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검사 탄핵과 판사 탄핵도 지금 뭐 추진을 할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거는 뭐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검수완박법도 참 특이한 법이었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만 법 왜곡죄 저는 이 법 왜곡죄를 보면서 이거 굉장히 이게 도대체 이거는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누구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 뭡니까? 그러면 법원이 왜 있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검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법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잘못된 법을 적용하고 잘못된 수사를 하면 그래서 잘못된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해서 무죄 유죄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죄면 거기에 대한 잘못 불이익을 받은 그 시민들에게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해주는 거고. 네, 형사보상 청구 체제가 우리한테는 있죠. 있고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좀 하고 하는 거잖아요. 뭐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건데 판검사법 왜곡죄를 만들면 누가 이걸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게 이제 독일에 있다고 해서 뭐 2차 대전 이후에 2번 정도 뭐 적용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아예 대놓고 법 적용을 안 하거나 하는 명백한 사유에 한해서 2번 발동이 됐던 독일에 있는 법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주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법 왜곡죄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판검사법 왜곡죄를 만들겠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든다거나 그냥 헌법에 좀 어긋나는 법을 만든다거나 탄핵을 잘못한다거나 탄핵이 기각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도 어떤 불이익을 받아야죠. 뭐 그런 논리라면 그런 논리라면 예, 그런 논리라면 잘못했으니까 뭐 과실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렇죠. 간에 고의가 그렇게 됐든지 해야 간에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세비라도 반납하고 뭐 이러자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분들의 이제 심리 상태와 뇌 구조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걸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검찰이 뭐라 하든 법원은 사필 규정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죄야. 그러고 떳떳하게 있으면 되는 건데 벌써 자기가 재발이 저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민주당은 스스로 유죄를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